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창당에 대해서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입장을 번복하고 있죠. 실제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창당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머스크는 가짜라며 부인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스스로가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 정부를 본인 사업에 유리하게 흔들어 보려던 시도가 좌절되자 중이병이 도져서 무지성으로 깽판을 치는 걸까요? 머스크가 말하는 아메리카당이 추구하는 것들은 전략적으로 타당한 걸까요? 그리고 제3정당 창당은 애초에 가능한 것일까요? 지난 160년간 미국에서 제3정당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지금 일론은 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된 독점 체제인 정치 권력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건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정당 후보가 실제로 승리한 마지막 사례는 1860년 링컨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수많은 정당이 미국 선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시도들은 대부분 완전히 실패하며 정치 체제에 아무런 실질적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 시스템은 애초에 그런 시도를 박살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3정당 혁신가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왜 지난 160년간 미국에서 제3정당이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정말로 미국인들이 제3정당을 원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3정당이 성공할 수 없도록 막는 구조 때문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 구조를 어떤 전략으로 돌파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미국이 머스크 대통령을 보게 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미국에서 제3정당 체제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왜 지금까지 제3정당이 성공한 적이 없었을까요? 사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양당제 국가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정당이든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4가지의 진입 장벽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투표용지 접근성 장벽입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정당이 선거에 나서려면 투표용지에 정당의 로고나 기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른 국가들에서는 간단한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유권자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하며 주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1만 9천 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그것도 단 105일 안에 모아야 합니다. 텍사스는 11만 3천 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기한은 70일입니다. 플로리다의 경우는 14만 5천 명입니다. 이 말은 곧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이런 수준의 전국적 조직망을 갖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전국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유권자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제3정당은 한 주도 제대로 커버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나마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훨씬 더 큽니다. 그건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거대 정당은 엄청난 모금 캠페인 능력을 갖추고 있죠. 대기업부터 억만장자까지 모두가 이 정당들의 수백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기부하는 건 자선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약회사가 200만 달러를 기부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고 해봅시다. 선거 후 그 후보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막아버리면 그 제약회사는 약값을 계속 높게 유지할 수 있고 수억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IT 대기업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도입되지 않게 막기 위해 500만 달러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이 막히면 해당 기업은 계속 사용자 데이터를 팔 수 있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정치자금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민주당은 약 7억 7,200만 달러를 모금했고 공화당은 약 6억 6,3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미국 내 다른 모든 제3정당을 다 합쳐봐야 모금액은 고작 4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즉 전체 정치자금 중 0.3%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정당이 광고나 조직력에서 경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7억 달러라는 돈이 마케팅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제3정당 후보들은 자기 당의 로고 하나 투표용지에 올리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는 상황인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7억 달러라는 자금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트위터 계정에 광고를 퍼뜨리고 수백만 개의 유튜브 채널에 메시지를 삽입하며 페이스북에서 수억 명의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요 광고판, TV쇼, 공항 광고, 지하철 광고, 쇼핑몰, 고속도로 간판, 미국 전역을 다니는 버스들까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즉, 7억 달러는 단순히 광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의를 사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요. 그래서 이 7억 달러는 단순한 광고비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시선, 귀, 그리고 뇌를 장악하는 돈입니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다른 후보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세요. 돈과 광고는 이 게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가장 큰 장벽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누가 보여줄 수 있고 누가 침묵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장벽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미국 언론의 장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가혹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미국 선거에서 가장 큰 정치 이벤트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대통령 후보 토론회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주목하는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트럼프 대 카멀라 해리스의 토론회는 무려 6,700만 명이 시청했죠. 그런데 혹시 미국 대선에서 3명이 나오는 3자 토론회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이 무려 1992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로스페로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가 당시 부시와 클린턴 중 누구에게 더 피해를 줬는지 논쟁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언론은 제3정당 후보에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을까요? 토론회에 못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토론회 참가를 위한 언론사 기준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건을 보시죠. 해당 후보는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주에서 투표용지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에 당선될 이론적 가능성이 있어야 하죠. CNN, NBC, 폭스, 뉴욕타임즈 등 대형 언론사가 실시하는 전국 여론조사의 4개 이상의 조사에서 최소 1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여론조사에서 약 13%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질 스타인은 2012년, 2016년, 2024년 3차례나 대선에 출마했지만 단 한 번도 토론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비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은 지금 양당 후보를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지지율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노출이 없으면 후원금을 모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거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캠페인이 약하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없으면 다시 언론의 노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해당 후보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후보가 되어버리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억만장자가 나서서 돈으로 승부를 보면 되잖아. 어차피 10억 달러쯤 있으면 전국에 메시지를 퍼뜨릴 수 있고 언론도 살 수 있고 심지어 대선 토론회 참가 요건도 만족시킬 수 있을 텐데 왜 지금껏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하나의 마지막 장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벽이 바로 미국의 승자 독식제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는 38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A 후보가 51%를 B 후보가 49%를 득표했다면 텍사스의 모든 38표는 A 후보가 가져갑니다. B 후보가 가져가는 건 제로죠. 단 하나도 못 받습니다. 제3정당이 한 주에서 20%를 득표하더라도 영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정치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1992년 로스페로는 전체의 19%인 약 2천만 표를 얻었지만 단 한 주도 승리하지 못했고 선거인단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후보가 그 주 전체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의 표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후보가 주 전체를 이기지 못하면 내 표는 낭비야. 그러니 차라리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하나를 골라야 해.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후보 대신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 제3정당이 계속 실패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3정당 후보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정직하고 대중적 인기까지 갖췄다 해도 미국 시스템은 그를 여러 단계에서 차단합니다. 먼저 투표 용지에 오르는 것 자체가 막힙니다. 그 다음 돈줄이 끊깁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이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대선 토론회 무대에서도 배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지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불가능한 시스템인데 왜 일론 머스크는 제3정당 창당 같은 미친 생각을 하는 걸까? 이건 단순히 머스크 특유의 또라이 기질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전략적 타당성이 있는 생각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일론 머스크를 추종하는 이들이 수용하기 좋은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일론 머스크를 그저 나르시시스트 또라이로 보는 삶, 또는 미국 공화당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좋은 관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관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일론 머스크는 대다수가 모르는 뭔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놀랍게도 미국 국민들은 제3정당을 은근히 원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이 차트를 보세요. 2012년에는 미국인 중 약 절반 정도만 양당 체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후인 2022년 그 수치는 63%로 급등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 미국인의 3분의 2가 민주당도 공화당도 자신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일론의 전략팀이 아주 기가 막히게 간파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극심한 정치 양극화가 정치 마비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이 차트를 보시죠. 수십 년에 걸쳐 민주당은 점점 더 왼쪽으로 이동했고 공화당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여기서 일단 미국의 좌파와 우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좌파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더 많이 도와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공립학교, 공공병원 같은 무상 서비스가 필요하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사람에게 지원하자. 이민자 수용에 우호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좌파는 무상 건강보험, 학자금 탕감, 기본소득, 복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것들을 지지합니다. 한편 미국의 우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야 한다. 정부가 너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세금은 줄이고 기업은 보호하자. 부자는 부자대로 살게 두고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민에는 반대하고 미국인을 우선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우파는 세금 감면, 강력한 국경 통제, 민간 기업 자율 보장, 전통적 가치관 수호 같은 것들을 지지합니다. 문제는 많은 일반 시민들은 이 두 극단 중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금은 줄이길 원하지만 동네 학교는 좋아졌으면 좋겠다. 나는 국경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저렴했으면 한다. 이처럼 많은 일반 유권자들은 현실 문제에 따라 좌우를 넘나드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점점 더 극단적인 양쪽 끝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에 서 있는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미국 현실의 대부분 유권자들은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좌우의 정책을 골고루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기업 세금 감면에 찬성하면서도 공립학교 투자 확대도 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민주당도 공화당도 점점 극단으로만 치닫고 있고 중간지대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미국인의 3분의 2가 민주당도 공화당도 자신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양당 체제 자체가 정치적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2016년 대선을 예로 들어볼게요. 당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역사상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두 후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둘 중 하나를 뽑아야 했죠.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의 53%는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힐러리를 막기 위해서 투표했다고 답했습니다. 힐러리 지지자의 46%도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미국 유권자의 주요 투표 동기는 희망이 아니라 공포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겉으로는 적처럼 싸우는 척하지만 막상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손을 잡는다는 점입니다. TV 화면에서야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극렬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뒤에서는 거액의 로비 자금이 걸린 문제 앞에서 서로 조용히 합의해버리는 시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의약품 가격 문제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른 선진국보다 2.5배 이상 비싼 약값을 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약값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매년 개혁 법안은 막혀버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민주, 공화 양당이 제약회사로부터 막대한 후원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군사비 지출입니다. 2023년 양당은 합의해서 무려 8,77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냉전 시기의 군비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미국 국민들은 전쟁보다는 학교, 도로, 병원에 예산을 더 쓰자고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대테러 전쟁에만 약 8조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브라운대 학교의 추산에 따르면 이 테러와의 전쟁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약 92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미국은 이 전쟁에 5.8조 달러를 직접 투입했으며 재향군인 복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8조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예산은 사실상 미국 유권자들의 뜻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사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유권자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양당은 로비스트와 돈줄의 편에 선다는 것. 국민이 줄 서서 투표한 그 정당은 막상 기업 로비스트의 요구에 더 충실하게 움직인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에는 단 2개의 정당만 존재하고 이 두 정당 모두 뿌리가 같은 자본 권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할 동기도 압박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진짜로 국민을 대표할 제3의 목소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제3정당 구상이 단순한 허풍이 아닌 전략적 통찰력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연 미국에서 제3정당을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실패한 제3정당의 무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천재이며 억만장자이며 매우 전략적인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장벽들, 언론 장벽, 자금 장벽, 제도 장벽, 이 모든 것이 일론 앞에서는 웃음거리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 장벽만 해도 보통 제3정당 후보는 CNN에 10초라도 출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일론은 마이크를 쟁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마이크이기 때문이죠. 일론의 영향력을 살펴보자면 그의 트윗 하나가 증시를 흔들고 그의 한마디가 뉴욕타임즈 일면 기사가 됩니다. 그가 소유한 SNS 플랫폼 X는 활성 이용자 3억 3,50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그를 팔로우하는 사람만 2억 2,100만 명입니다. 즉 CNN이 토론회를 안 열어주어도 일론은 자기 플랫폼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토론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는 어떨까요? 보통 제3정당은 돈이 떨어져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일론은 자산이 무려 3,510억 달러, 약 470조 원입니다. 후원자, 로비스트 없이도 그 어떤 캠페인도 혼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정치에서 돈은 충성심을 산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일론은 그 충성심을 사지 않아도 될 만큼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 돈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가진 진정한 힘이죠. 그는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극우 정당에 가깝고 미국 권력 중심부에 거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장벽은 바로 투표용지 접근성입니다. 미국은 이걸 마치 미로처럼 설계해두었죠. 50개주, 50개의 서로 다른 규정, 서명 20만 건, 법무팀, 불가능한 마감일. 그런데 일론은 전통 정치인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불타는 스타트업 창업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제로에서 시작할 필요도 없이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키는데 필요한 인재들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일론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돈을 가졌고 추진력을 가졌고 미디어를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수십 년간 단 한 명도 갖추지 못했던 조합이죠. 그래서 이 제3정당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화력을 내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나름 고평가하면서 말씀드린 관점인데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관점, 즉 일론 머스크를 중2병 또라이로 보는 사람 또는 미국 공화당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좋은 관점으로 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의도는 바로 트럼프를 방해하고 2026년 민주당에게 선거 초과 의석을 안겨주려는 시도 또는 그런 맥락을 활용한 정치적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앞으로도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창당 선언은 트럼프와의 결렬과 빅 뷰티풀 법안에 대한 불만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듯이 미국의 적자를 키운다는 생각은 사실 법안에 명시된 내용도 아니고 지출 항목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산 법안조차 아니니까요. 그보다는 단지 추정일 뿐입니다. 의회 예산국의 가정에서 나온 가설일 뿐이며 이 기관은 역사적으로 많은 예측을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매번 말을 바꿔왔습니다. 지난 6월만 해도 트럼프와 갈등을 겪고 난 후 화해하는 제스처를 보였는데요. 그때 일론은 본인 입으로 아메리카당은 나쁜 아이디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물러섰던 거죠. 이후로 이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뭔가 또 트럼프에게 화가 났는지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스무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해 조사했는데 예측대로 미국 정치에서 제3정당은 실질적인 승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정당은 어떤 목적도 실현하지 못하고 단지 민주당에게 정치 권력을 넘기는 도구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인 건 미국 민주당이 적자에 민감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법안에 반대하는 게 정말 적자 문제에 대한 순수한 걱정에서 나온 거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다툼과 감정에서 나온 것이거나 다른 것들과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머스크가 만들겠다는 아메리카당의 핵심 정책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 국가 부채 감축. 머스크의 표현에 따르면 책임 있는 지출만 허용. 둘째, AI와 로봇을 통한 군 현대화. 셋째,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AI에 강력히 투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기술 및 AI 관련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들을 확장시키겠다는 의도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특히 에너지 분야의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자유 발언권 보호,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신출산 정책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아메리카당의 정책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머스크가 말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이미 빅 뷰티풀 법안과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가 말한 책임 있는 지출만 허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더 그렇죠. 트리플 B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복지 축소를 포함한 법안입니다. 메디케이드, 복지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있어서 말이죠. 그야말로 극도로 재정 보수적인 법안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안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입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국이 이 법안이 적자를 키울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연장하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늘어날 거란 추정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2017년 트럼프 세금 감면 때도 1980년대 레이건의 감세 때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수 경제학의 핵심 이론 중 하나가 세금을 줄이면 오히려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정책은 결국 미국인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왜냐하면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거나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출을 더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트리플 B는 이미 역사상 가장 큰 지출 삭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적자 법안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과 전혀 맞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입니다. 이건 엄연히 재정 보수주의적 법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쟁점은 AI 관련 내용입니다. 첫째로 트럼프는 이미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참고로 그 프로그램에는 일론 머스크 본인도 참여하고 있죠. 트럼프는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고 AI 기반 국경 감시 시스템인 프로텍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동시에 뭘 했냐면
경쟁사인 오픈AI의 미국 내 AI 투자 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가 그렇게 싫어하는 트리플 B에는 원래 AI 규제 유예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규제 완화 얘기를 하면서도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트리플 B도 이걸 이미 다 했습니다. 트리플 B는 정부가 특정 산업, 특히 그린 에너지에 세금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 제도를 종료시켰습니다. 대규모 세금이 특정 분야로 쏠리는 걸 막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머스크는 이걸 반대했습니다. 트럼프에게도 트리플 B에도 화가 났죠. 이유는 바로 그린 에너지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머스크의 동기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극히 자기 이익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유 발언권 문제. 자유 발언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 행정부와 특별히 충돌하는 이슈도 아니죠. 다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즉 프로 네탈리즘입니다. 이 부분도 지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그토록 반대하는 트리플 B는 실제로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론 머스크는 출산 장려와 어울리지 않게 낙태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트리플 B는 가장 큰 세금 감면과 세제 개혁, 가장 큰 지출 삭감, 가장 큰 복지 개편, 단일 법안으로 이루어진 최대의 연방 지출 축소, 그리고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국경 보안 및 이민 집행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까지 담고 있는데요. 아셔야 할 게 일론 머스크 본인은 선거운동 당시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이민 정책을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머스크의 이번 제3정당 창당 시도는 정말 원칙에 입각한 행동인지 아니면 개인 감정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차원에서 말하자면 지난 11월 선거 직전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 선거를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하죠. 사실 나는 이번 선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 내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미국은 민주주의를 잃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당제 자체를 잃게 될 겁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민주당이 들여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투표로 인해 미국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반영구적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이민 문제는 정말 그에게 중요한 이슈였던 걸까요? 아니면 아니었던 걸까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파산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공격을 시작했고 그 결과로 아메리카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가 비난하는 빅 뷰티풀 법안에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일론은 그린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는 짐작이 가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며 세금 지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아메리카당은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요?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중간 선거는 2028년에 있는데요. 어떻게 양당 독점 체제를 무너뜨릴 건가요? 이에 대해 일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장군 에파메이논다스가 루크라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무적 신화를 깨뜨린 방식의 변형된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장의 특정 지점에 극도로 집중된 병력을 투입해 돌파구를 만드는 전략을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실상 공화당을 몇몇 핵심 스윙 스테이트에서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 중간 선거 전까지 이 전략을 가동하겠다는 의지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진짜 의도가 아니잖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출마할 자유가 있는 거고 선의의 경쟁 아닌가? 라고요. 하지만 그건 미국 정치 시스템을 순진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6월의 발언을 다시 꺼내봅시다. 당시 일론은 트럼프와 일종의 휴전을 맺었고 앱스타인 관련 포스팅도 지우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죠. 내가 도를 넘었다고 말하면서요. 이 발언은 X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6월 6일의 일이죠. 그런데 X에서 어떤 유저가 이런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일론이 제3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20%를 가져간다면 그 결과로 민주당이 초과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론은 그래, 거의 맞는 말인. 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진하거나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민주당에게 초과 의석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이디어에서 한때 물러났다가
지금은 다시 추진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라스무센이 이와 관련된 최신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당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는 조사였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화당 35%, 민주당 35%,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은 8%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 이 수치는 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3정당들은 항상 선거가 멀었을 때는 주목을 받다가 총선이 가까워지면 유권자들이 결국 기존 양당으로 다시 결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례에서도 그런 현상이 보였죠. 많은 제3정당들이 봄에는 상승세를 타지만 11월이 되면 사실상 무시당하게 됩니다. 즉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일론의 아메리카당은 실제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당의 유일한 역할은 선거에서 공화당을 방해하는 것뿐이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이건 적자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려는 시도야. 일론은 뭔가 신념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설령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그 결론은 결국 민주당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재정 보수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죠. 적자를 줄이거나 예산을 균형 있게 맞출 의지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머스크의 결정에 대해 누가 가장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면 흐름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민주당은 이 상황을 두고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민주당은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외 원조 예산 삭감에 앞장섰고 그로 인해 1,400만 명이 사망할 거라고 주장했죠. 그들은 머스크가 정부 복지 혜택을 빼앗아갔다며 그를 비난했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갑자기 머스크를 최고의 친구처럼 환영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일론의 행동이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일론이 이번에 진지하게 이 계획을 밀어붙이고 실제로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린다면 단지 표가 갈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민주당이 하원까지 가져가면 공화당 입장에서 그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지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인기를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마가 진영의 많은 지지자들은 사실 머스크가 아니라 트럼프를 중심으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를 좋아하거나 좋아하고 싶어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의 정치적 인기는 테슬라나 스페이스 X와는 관계없이 2024년 트럼프 캠페인과 마가 운동 그리고 X에서의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X를 보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함께 지지하던 대형 마가 인플루언서들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X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트럼프의 SNS인 트루스 소셜로 옮겨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여기까지가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과 관련된 두 가지 큰 관점이었습니다. 어떤 관점이 더 현실성이 있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고민해보고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